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 은유와 환유의 이 두 번째 주제, 이 은유와 환유의 현대적 개념입니다. 그렇다면은 수사학적 개념으로서는 크게는 제유, 그리고 그 속에 대유, 그 속에 그 제유와 환유가 있다고 했는데, 현대 와서는 그 중에서도 이 환유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은유와 환유는 수사학적 관점에서 보면 같은 비유법으로서 다 같이 어떤 사물을 대신 드러내는 방법이지만, 은유는 어떤 사물, 즉 원관념을 이와 유사성을 갖고 있는 이미지, 즉 보조관념으로 함께 드러내는 그런 그 전이 방법인데, 환유는 어떤 전체를 그와 관련된 그런 그 인접성, 어떤 이미지를 보조관념으로만 드러내는 이런 것이 환유다, 이런 것을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그 은유와 환유를 수사학적 관점에서 은유와 환유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작품을 쓰면서 과연 이런 수사학적 그 미세한 차이를 얼마나 느끼고 쓰는 것이냐, 그리고 이 제유와 환유를 구체적으로 참 우리가 잘 구분하면서 쓰는가,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은유 비유법에서 대윤이, 제윤이, 환윤이 하는 개념들이 좀 약간 복잡하고 난삽하다, 즉 그런 얘기죠. 그런데 현대 와서는 그런 그 수사학적 개념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제윤이, 대윤이 하는 말을 아주 빼버리고 환유란 말로 통일해서 현대 와서는 이 난삽한 이런 그 수사학적 은유와 그런 그 수사법적인 제윤이, 대윤이 하는 말 빼고 은유와 환유라고 하는 걸로 압축해서 설명하게 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문장의 효과적인 꾸미는 효과적인 그런 수사학적 관점이 아니라, 이 은유와 환유야말로 언어의 본질이고 시와 산문의 근본적인 원리며, 나아가서 인간의식의 본질이고 문화, 역사의 원리라는 정말 원학적, 심리학적, 철학적 이런 인식의 대전환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은유와 환유의 현대적 논의를 모른다면 이 언어, 문학, 문명 등의 이러한 그 발전과 창조 원리를 제대로 설명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간 우리는 이 환유와 은유의 관계를 현대적으로 이해하는데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만 하겠습니다. 근데 바로 이 은유와 환유가 현대적 관점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은, 먼저 이러한 이론을 정립했던 그런 언어학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문학은 그동안 이성과 논리를 아주 정도로 생각한 그런 철학이나 과학에서는 아주 비논리, 비과학이라는 이유로 늘 주류에서 벗어난 존재였습니다. 고전주의에서는 철학이 그랬고, 근대 과학에서는 언어학이 그랬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문학에서 말하는 은유의 상징이 이런 감성인이 하는 것들은 애당초 합리적, 논리적, 실증적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늘 배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는 세상을 편가르고 인간을 편가르고 문명을 편가르고 서열화를 하는 그런 악순환의 역사를 만들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성보다는 입성이 우월하고 상상보다는 현실이, 문학 예술보다는 과학이나 철학이, 주관보다는 객관이 우월하다는 이런 이분법적 서열주의가 역사를 지배해 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1916년 스위스의 언어학자 이 페르디낭드 소슈르라고 하는 언어학자가 일반 언어학 강의라고 하는 그런 저술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저술이 그만 온통 세상의 역사 또는 이 인간 사고의 또는 언어의 모든 그 사고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것은 이성이니 감성이니 정신과 물질이니 서열주의니 하는 그동안의 이분법적 사고나 가치관을 송두리 채 뒤엎는 도화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개 언어학자였지만 언어야말로 인간의 의식과 사고를 그대로 드러내는 기억이기 때문에 언어의 구조 원리가 바로 인간의 사고방식이며 사회문화 활동의 원리가 된다는 그런 획기적인 사실을 규명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언어의 구조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원리는 크게 보면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원리가 앞으로 은유와 환유라고 하는 이 문제의 철학적, 논리적 문제를 해명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이 소슈르는 이 언어를 연구하면서 언어 속에는 크게 언어에는 기표와 기의가 결합된 일종의 기호다, 사인, 시그널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호는 무엇을 대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전통적으로 기호는 그러니까 어떤 지심을, 어떤 무언가를 대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언어 기호, 그 언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뭔가를 의미를 대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좀 더 나누어서 보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부분을. 하나는 뭐냐? 기표. 그러니까 글자 또는 음성 표시. 또 하나는 그 음성 표시 속에 들어있는 내용, 의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 하면 시옷에다가 아에다가 기억에다가 오에다가 아 이런 문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 문자 속에 실제 사과라고 하는 그런 실물이 함께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에는 기표와 기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 이런 현상은 그러면 언어에만 있느냐? 자,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언어는 그런 표현하는 도구가 있고 그것을 담고 있는 내용물이 있다, 실물이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다. 기표와 기의를 가졌다. 그런데 이 기표와 기의를 가진 것은 언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들이 다 모양이 있고 실물이 있다. 자, 재밌는 것이 이런 현상은 언어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바르트는요, 음식, 의복, 심지어는 운동, 게임 이런 데도 기표와 기의, 그러니까 표시하는 것과 그 의미, 여기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난 것이 이 퍼스라는 사람은 이 자연현상, 자, 먹구름, 천둥, 사진, 지도, 이런 것도 다 기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먹구름, 자, 먹구름이 떴다.
그러면 먹구름은 단지 먹구름이냐? 먹구름을 보고 우리가 비가 올 듯하다. 천둥 번개친다. 이거 소나기가 올 것 같다. 그러니까 천둥 먹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기호입니다. 현상이. 그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 사진, 지도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상에 어떤 의미를 가진 모든 것들은 자 아까 바르트는 뭐 음식 의복이라 여러분들 의복 네 저는 모자 쓰고 지금 넥타이 하고 이게 했습니다. 그럼 자 자유롭게 뭐 연구실에서 뭐 이런 거 다 풀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모자를 쓰고 왜 넥타이 하고 이렇게 정장을 했나요? 이게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좀 더 점잖게 권위 있게 또는 신뢰성 있게 이런 어떤 자세. 그러니까 이런 그 옷걸이 자체가 하나의 기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어떤 단정함,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진지함. 말 이걸 풀어서 우리가 와이셔츠 안 입고 뭐 한다고 봅시다. 자, 그러니까 옷 매무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우리는 눈매, 얼굴, 머리 헤어스타일, 자, 이런 거 하나하나도 다 이게 기호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뭔가 의미를 내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 다 기호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는 기표와 기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시루의 언어학 이론이 단지 언어 분석 이론만이 아니라 세상 우주 만물을 보는 하나의 시각이 된다. 이런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 자 언어를 보니까 언어에는 또 두 가지 또 이중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언어에는 랑그와 파롤이 있다. 랑그와 파롤. 영어에서 이것을 영어에서는 랭귀지와 스피치라는 말. 스피치는 실제 사람들과 구체적으로 말하는 행위 스피치입니다. 그럼 랭귀지는 그 말하기 전에 언어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무수한 말들이 존재하지만 그 말들이 말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심정에는 어떤 질서, 문법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심층의 문법이라는 원리를 랑그. 그리고 실제 이 문법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실제 말할 때는 다양하게 음성도 다르고 재수, 저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사용하죠. 자, 이것은 우리가 농구나 축구나 배구, 게임할 때 봅시다. 농구, 축구, 배구 이런 것들 하는 거 보면 선수들이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열심히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 밑바닥에는 축구는 반드시 몇 미터 라인 속에서 이쪽에 9명, 이쪽에 11명, 이쪽에 11명 또는 이쪽에 6명, 이쪽에 6명 게임할 때는 어떻게 하고 치고 공을 어떻게 치고 이런 다 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룰, 그 룰 위에서 선수들이 각각 그때 순발력을 발휘해서 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룰, 이게 랑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문법이 있습니다. 그 문법이 있지만 그것을 잘 현실적으로 적절히 또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언어에는 그런 기본적인 룰이 있고 그 룰에서 또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다양한 게 일어난다. 자, 이런 논리는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전통이나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민주주의 하면 의회민주주의라는 게 그냥 제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의회민주주의라면 적어도 그 국회의원이 있고 다수결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 원칙하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룰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결혼식도 보세요. 서양식도 있고 교회식도 있고 불기식도 있고 전통적인 혼례도 있습니다. 다 룰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럼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를 쓸 때는 시에 대한 룰이 있습니다. 소설은 소설의, 희곡은 희곡의 기본적인 룰이 있습니다. 자, 그것뿐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룰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의 현상 이면에는 바로 이 랑그라는 질서가 있고, 그 랑그란 질서 위에 파롤이라고 하는 언어 현상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언어학의 이론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이기도 하다. 이런 그 언어는 랑과 파롤이 있다는 것이 두 번째 법칙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 언어는 연구를 하는데 통시적 언어와 공시적 언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걸 또 다른 말로 또 계열체와 통합체라는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라고 하는 것, 자, 언어를 쭉 보면 언어를 연구할 때 언어를 연구하려고 보니까 어떤 이게 무슨 의미가 하려고 보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옛날부터 내려온 어떤 의미의 역사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내려온 의미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시적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 사용하는 데는 그러니까 이런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 이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의미를 조사하려고 보니까 이런 수직적인 의미가 있고 수평적인 의미가 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내려오는 언어의 역사가 있고 현재 사용하는 언어의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 자, 일이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문장을 쓰거나 말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할 때 문장을 쓸 때도 봅시다. 사실 첫 마디를 어떻게 말로 할까? 다음 말은 어떤 말로 이을까? 이게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물론 일상적인 말은 하도 말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첫 말을 무엇으로 할까? 그 다음 말을 뭘로 이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동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원래는 이게 처음 그 첫 말과 둘째 말과 각각 이게 따로따로 나눠진 말들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냐면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처음 선택할까? 그 다음은 어떤 말로 이을까? 늘 이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이게 선택과 결합. 자, 그런데 이것은 말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죠.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두거나 운동을 하거나 게임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가 볼을 차고 나갈 때 혼자 차고 나갑니까? 옆도 봐야 되고 뒤도 봐야 되고 골대도 봐야 되고 모든 것을 전후 좌우를 살펴가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도 문장을 쓸 때 A라는 문장을 썼을 때 B라는 문장을 왜 써야 되느냐? 그걸 전후 좌우를 살펴가면서 써나간다. 자, 언어의 세계도 말을 계속 선조적으로 발화해 나갈 때 수많은 단어들 속에서 하나를 처음에 선택하고 그 다음 단어를 또 선택할 때 연결할 때는 앞에 말과 뒷말이 잘 어울리는 단어로 결합해서 이어나가는 것. 자, 이는 마치 가로와 세로, 그러니까 날줄과 시줄, 그러니까 배를 짤 때, 비단을 짤 때, 날줄과 시줄을 이렇게 메꿔서 하나의 비단을 짜듯이. 근데 인간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시간이라고 하는 이런 날줄 위에 그리고 공간이라는 시줄이 가로와 세로로 이렇게 엮어서 하나의 삶을 형성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렇게 날줄과 같은 이런 시간적인 이것을 통시적, 그리고 세로를 이걸 공시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것은 그러니까 수직적 또는 수평적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 이것을 또 계열체와 통합체, 뭐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열에서 선택하고 다시 이것을 또 통합하고. 자, 그럼 문장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거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언어라는 것이 이런 수직적인과 수평적인 것이 선택하고 결합한다. 이런 원리에서 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가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말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 단어의 선택. 그래서 문장에서 제일 먼저 이제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단어의 선택 원리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그동안 언어 활동, 즉 글을 쓰든지 말을 할 때는요, 늘 하는 말이 기본 원리가 문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문법. 그럼 문법에 따르면 센텐스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나는 간다 하면 나는 주어, 간다 서술어. 예쁜 영희가 밥을 먹는다 할 때 예쁜 그 수식어, 뭐 관형어, 영희가 주어, 밥을 목적어, 먹는다 뭐 서술어, 뭐 이런 식으로 그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문법을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이라는 것은 먼저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문에 사용된 단어들을 선택하고 다음에 그 단어가 의미론적, 문법적으로 보다 정확한 연세를 형성하도록 이렇게 선조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문장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문법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문법적인 설명일 뿐이고 보다 말과 글의 본질은 결국 흩어진 언어의 벽돌들을 아무렇게나 선택해서 이를 결합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 벽돌들을 선택해서 어떤 질서 있게 이제 그 집을 짓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학생이 공부한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법적으로 말하면 주어 플러스 서술어 아니냐. 그러니까 주어와 서술어가 결합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아니 학생이란 말을 쓸 수도 있지만은 주어에서 학생이란 말, 공부한다 두 단어를 한번 가지고 볼 때 학생이란 말도 있지만 그것은 학자가, 학도가, 생도가, 연구원이, 청년이, 대학생이, 중학생이, 국민학생이 공부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학생과 동등한 계열에 있는 그런 동일한 단어들 속에 학생이 선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학생이, 학도가, 생도가, 연구원이, 청년이, 대학생이, 중학생이, 국민학생이 이런 많은 그런 동등한 계열 속에 있는 것 중에 학생이 선택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열적 선택, 수직적 계열에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한다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공부한다도 있고, 그건 뭐 학습한다도 있고, 연구한다도 있고, 복습한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여기 서술어에도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와 공부한다라는 말이 사실은 학생이 속에는 학생과 유사한 다양한 계열의 낱말들 속에서 선택된 것이고, 공부한다도 공부니 연구니 학습이니 막 이런 다양한 그러한 단어들 속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문장은 이런 동등한 다양한 계열 속에서 선택된다. 낱말들이 첫째 선택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학생이 연구한다 할 수 있고, 공부한다 할 수 있고, 학습한다, 탐구한다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학도가 그런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학생이 공부한다라는 말을 왜 선택했나? 그것은 본능적으로 학생이란 말 속에 자기는 공부한다는 말이 가장 합리적인, 적절한 것 같다고 해서 선택됩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하나의 낱말을 선택할 때 선택의 수직적 영역에서 선택된 요소들의 바깥에는 선택되지 않은 많은 잠재적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처럼 말이니 글에서 낱말이 선택은 수직적으로 널려있는 같은 계열에서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단어를 번개처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계열체 단어들을 보면 모두 동질성, 유사성이 있는 득과 관계입니다. 학생이나 생도나 국민학생이나 중학생이나 연구생이나 다 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동질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은유적 관계입니다. 학생과 학도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이것은 은유적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열체는 은유적 관계 속에 있는 그 많은 계열체 속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수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들을 선택할 때는 은유적 관계에 있는 많은 단어들 속에서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선택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선택된 단어들을 결합시키는 원리는 뭐냐? 한편 학생이라는 말과 공부한다는 말이 결합하는 원리는 무엇인가? 학생과 공부는 동등한 의미가 아닙니다. 학생이라고 하는 어떤 직업을 가진 어떤 존재가 공부라는 행위, 활동입니다. 살아가는 데 어떤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동등한 의미가 아닙니다. 학생, 학도, 학습자 등은 동등한 등가 관계지만 학생이 공부한다는 관계사에는 학생의 행동, 인접의 관계죠.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접의 관계입니다. 동일한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밀접한 인접성의 관계는 있지만 동등한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참새가 노래한다. 뭐냐면 참새도 있고 제비도 있고 깨꼬리 같은 것도 이런 수직적인 계열 축에서 참새가 선택됩니다. 그럼 지저귀인다, 운다 등의 어떤 거기도 지저귀인다도 있고 노래한다, 운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노래한다 라는 말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새와 노래한다가 결합됩니다. 자, 그때 그러니까 참새와 노래한다가 결합되는 원리는 인접성의 관계,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인접성의 관계가 있을 뿐이다. 인접성의 관계,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유사성의 관계를 은유라했고 인접성의 관계를 환유라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단어와 단어를 선택하는 것은 은유적 계열체에서 선택되는 것이고, 이 선택된 낱말들이 결합되는 과정은 환유적 관계에서 결합된다. 이런 대원리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공부한다 해서 공부한다는 단어는 학생의 많은 인접활동 중에서 선택해서 결합한 것이고, 참새가 노래한다 해서 노래한다는 것은 참새의 많은 인접의 동작 중에서 선택해서 결합한 것인 만큼 이는 환유적 관계가 된다. 그렇다면 모든 문장과 말은 등가적인 계열축에서 선택되고 인접의 통합축으로 결합되는 것이며, 이는 수학적 논리로 보면 은유적 관계에서 단어가 선택되고 환유적 관계에서 결합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문장은 수직의 은유와 수평의 환유로 짜여진 날줄과 시줄의 비단폭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런 은유와 환유의 원리는 모든 생명체들의 삶 방식이나 인간의 정신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문학 현상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쟁에서 앞으로 전진할 때는 그냥 앞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지피지기, 전후좌우 모든 것을 살핍니다. 그러니까 수직과 수평, 모든 게임은 전진과 후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심지어는 의상도 그렇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들 의상 착용해서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군모가 있고 중절모가 있고 갓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절모, 제일 처음에 중절모라는 것이 선택됐습니다. 근데 중절모, 모자에는 중절모만 있는 게 아니죠. 아, 그거야. 군모도 있고, 중절모도 있고, 갓도 있고, 번거지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딱 중절모를 선택했다? 그럼 그 다음에, 중절모 다음에는 하나의 의상이 제대로 갖춰지려면, 중절모를 쓴 사람은, 양복을 입어야 됩니다. 와이셔츠, 넥타이를 해야 됩니다. 구두도 신어야 됩니다. 그러나 갓을 선택한 사람은 거기에는 두루마기가 있어야 되고 바지 저고리가 있어야 되고 단님도 있고 버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죽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요. 그럼 군모를 선택한 군모의 군복에 군화가 같이 하나의 이런 결합 관계를 유지합니다. 자,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 많은 계열 속에서 선택을 잘하고 그것을 적절히 결합을 순간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고 문장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예를 들어서 말을 잘못한다, 실어증이다 하는 것은 바로 선택과 결합의 결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어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어증은 선택을 잘못하는 것도 있고 또 결합을 잘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잘못하는 것을 유사성의 혼란, 결합을 잘못하는 것을 연속성의 혼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 이 문장이 형성되는 기본 원리도 결론은 은유와 환유라는 대원리가 지배하고 있고 우리들의 삶도 게임도 문명도 결국 은유적인 것과 환유적인 것들이 함께 곁들여서 이루어지는 대역사다.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은유와 환유의 관계는 단지 수사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삶의 문제고 문명의 문제고 역사의 문제가 된다. 이런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